오늘 강연 이렇게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굉장히 좋은 강의를 들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좋은 강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할 때 호칭을 선생님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 분 선생님한테 하나씩 질문을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시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미연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이제 소수자에 대한 그 얘기를 많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4차 산업혁명 AI 이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좀 생각 드는 것이 요새 이제 사회가 저희가 이제 디지털 사회라고도 하고 사이버 세상 얘기도 하고 요새는 뭐 메타버스 얘기까지도 하는데 그런 사회에서는 소수자의 의미가 좀 달라지는 것인지 그런 디지털이나 아니면 어떤 뭐 사이버 이런 데서의 그 새로운 소수자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잠깐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고요. 두 번째 우리 박규림 선생님께는 그 아까 그 대학교에서 이제 갈증을 그 느끼게 만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제가 이제 뭐 대학에서 교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그 가슴 아픈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질문은 사실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최근에 예전에도 봤던 영화를 다시 한번 봤는데 이제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서 그 키팅 선생님이 그 학생들을 인커리지하고 했던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거꾸로 제 질문은 이제 갈증을 그 일으키는 교육을 대학에서 해야 되는데 그 대학 교육을 맡고 있는 우리 그 교수님들께 바라는 점이 어떤지, 그러니까 교수들이 어떻게 해야지 그런 갈증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장성욱 선생님께는 그 이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성취감이나 지적 유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대학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 교육을 해야 된다고 설명하시면서 기본기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뭐 지적 유의를 느끼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근데 그것도 약간 두 번째 질문이랑 좀 비슷한 질문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기본기를 갖추기 위해서 그 학생 입장에서 배우는 게 누가 되는 것이 좋을지, 그러니까 결국은 롤 모델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좋고 효율적일지, 그게 교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옆에 있는 동료 학생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선배가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롤 모델로 해서 기본기나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좀 의견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뭐 세 분에게 각자 이제 조금씩 다른 질문을 해주는데 우리 김 의원님부터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저부터 대답하겠습니다. 우선 저에게 주신 질문이 디지털이나 사이버 공간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소수자가 생겨난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이고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면 디지털 공간은 오히려 입장했을 때는 이전의 공간들보다 좀 더 평등한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는 익명성도 보장이 되고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권위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쉽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 이렇게 대면 교육에서는 교수님이 제게 질문을 주셨을 때 제가 교수님이라는 권위를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으로 서로 댓글을 주고받으면 당신이 교수인지 어떻게 알지? 라는 일단 믿음에 대한 반발, 교수라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권위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쉽게 생겨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디지털 공간에서의
소수자가 발생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디지털 공간에 입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소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발표 내용에서 언급해드리지는 못했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이 초래하는 가장 큰 문제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소수자가 생겨난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인 교육, 저희 셋 다 주장했던 전인 교육 혹은 인문학의 가치를 설파하기 위해서는 대면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사회자가 흐름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항상 입장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 입장권의 자격 중 하나가 오늘날에는 디지털 공간에 입장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리터러시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예, 아주 뭐 우리 교수들보다 더 말을 잘해갖고 유창하게. 예, 우리 박교림님, 예, 교수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네. 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서 갈증을 느낄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일단 사실 어떤 내 목마름 그리고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은 위기 속에서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학 수업이라는 이 작은 사회 어떤 공간 안에서 계속 학생들한테 좀 미션을 던지면서 학생들이 그 답을 찾아 나갈 수 있게끔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강의를 전달하는 식의 강의가 아니라 아까 예로 이제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이제 수업파 같은 그런 미션, 예를 들어서 안무 카피 구간 같은 미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던지면서 좀 자연스럽게 이 학문과 용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학문을 이 삶의 현장과 연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떤 이제 학문 이론적 지식을 공부하는 것만으로 어떤 갈증이 일어나지 않지만 실제로 내가 이 삶에서 현장에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와서 말을 하기 시작한 것처럼 이런 순간에 제일 가슴이 뛰고 긴장이 되고 이때 가장 순발력이 발휘가 되고 답을 찾으려고 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학문을 막론하고 그것을 삶의 현장과 연결시켜서 계속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계속 보여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목마름은 현실에 적응을 했을 때 더 호기심도 늘어나고 목마름도 생기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박교림 선생님한테 배우는 초등학생들은 굉장히 아주 행복한 초등학생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장성님. 예. 네, 교수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은 대학 교육에서 기본기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분이 어떻게 롤 모델을 좀 찾아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셨던 것 같아요. 대학 교육에서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커리큘럼이 있고 다양한 이제 커리어 패스들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돌이켜 보면 이 수업을 내가 왜 들어야 되는지, 이 수업을 들었을 때 나한테 어떤 이제 효익이 있고 어떤 가치가 있을지, 내가 어떤 커리어 패스를 갔을 때 이런 이제 수업들이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채로 이제 수강 신청을 하고 수업을 듣게 되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물론 뭐 필수 과목들이야 필수니까 뭐 억지로라도 이제 듣게 되는데 특히나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는 어떤 거를 들어야 될지 지금 반도체가 좋으니까 반도체 수업 들어야 되나 통신 계속 좋았으니까 통신 수업을 들어야 되나 이제 뭐 전작과에서는 이제 이러한 질문들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 교육을 받으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인상 깊었던 이제 지금도 기억에 남는 수업들이 있었는데 사실 너무 좋은 교수님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본인의 경험담, 본인 뭐 지인의 경험담을 좀 이제 많이 좀 말씀도 해주시고 왜 이러한 수업들, 이러한 내용들 아니면 이러한 대학 교육이 인생에 있어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그런 설명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 뭐 교양이나 이제 전공 기본 과목들을 들을 때 이제 그런 설명을 해주시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공학 수학을
가르치면서 이게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놨다 이런 말을 하기는 굉장히 쉽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어떤 이제 교수님들께서는 이제 본인의 좀 진솔한 본인들도 대학 교육을 당연히 받으셨었고 똑같은 고민을 많이 하셨었고 어떻게 나는 이 길로 지금 오게 됐었는지 이제 그런 얘기들도 좀 많이 해주셨었고 또는 어떤 수업에서는 그런 이제 뭐 사회에 계신 다양한 이제 커리어 패스를 누리고 있는 분들을 뭐 가끔씩 이제 초대를 해주셔서 꼭 뭐 그 과목과 결부를 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많은 좀 경험담을 해주셨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학생이었던 저희들은 굉장히 이제 시야가 넓어질 수도 있었고 이게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더 좀 애정을 갖고 이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롤 모델은 뭐 교수님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이제 수업을 듣고 사회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다양한 이제 선배들도 이제 좋은 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아주 좋은 답을 해주셨는데 또 다른 질문, 예, 한 두 분 계신데 한번 두 분 같이 질문 받고서 그다음에 답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 선생한테 아주 참 내용이 제가 마침 장애 당사자로 참 가슴에 와닿고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 선발을 보면은 결국 성적 순으로 뽑는단 말이죠. 과연 그 소수자들이 대학 정말 진입한다는 것이 그리 용이한 일 아니라고 보는데 어떤 그걸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뒤에 계신 분 질문 또 받고 그다음에 답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그 강연 참 좋았고요. 보통은 이제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강연을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어떻게 보자면은 전문가가 아니라 평소에 강연을 듣는 사람이었을 것 같은 분들께서 오히려 더 진솔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근무하고 있고요. 변지원이라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여기 재단에 이제 장학생으로 잠깐 있었던 적이 있어서 지금은 제가 이제 사회 봉사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제가 있는 곳이 방송통신대학교이기 때문에 오늘 강연이 뭔가 좀 그런 쪽의 이야기가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또 새로운 그 대학의 비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은원중에 나와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사실 학교의 그 10년 후 그 전략 이거를 이제 또 보고서를 내는 책임자 역할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세 분 말씀을 듣고 보니 그 최근에 대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거친 이야기들이 나와요. 아까 우리 영 교수님께서 대학이 곧 문 닫는다, 뭐 벚꽃 순서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대학 교수님들에 대해서도 오늘 굉장히 이제 좋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학에서 뭐 성추행이 일어난다든지 그래서 교수가 파면이 되고 이런 이야기 또 교수가 어떤 비위를 저질러서 뭐 이런 이야기도 사회에 많이 나오고 말이죠. 그리고 대학에 정말 행복하려고 가느냐 이게 정말 이제는 공식이 옛날보다도 또 더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대학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사회에서 굉장히 인정받은 사람이고 또 그 대학을 나오는 순간 사회가 나를 환영해 주었는데 이제는 또 전혀 그런 공식이 안 통한단 말이죠. 그래서 대학과 관한 논의가 나오기만 하면 굉장히 사나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은 가운데에서 정말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감동적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 첫 번째 이야기 해주셨던 우리 김미연 그 연사님께는 사실 우리가 마이너리티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대학들도 이 부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반값 등록금을 하자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리티, 다양성, 대학도 굉장히 생각을 하지만 대학 운영의 비용을 높여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대학의 비용이 높아져도 학생들은 감내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이걸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그 박교림 연사님도 굉장히 잘 들었어요. 특히 이제 본인이 헬싱키 대학에서의 온라인 강의, 이런 그 경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험, 그 속에서 본인이 아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실제로 본인이 그런 강의를 찾아서 수강하고 또 어떤 본인의 삶을 좀 이렇게 바꾸어 놓을 만한 그런 계기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는지 제가 질문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장성욱 실장님께는 혹시 그 지금 이제 유수한 좋은 직장에 많이 계셨는데 대학을 안 나온 사원을 뽑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또 그렇다면 어떤 점을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뭐랄까요, 대학과 관련해서 혹은 뭐 사원일 수도 있고 미래의 사원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지 좀 답변을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세 분한테 다 질문 있고 우리 김미연님한테는 이제 두 분이 질문하셨는데 먼저 거기서 또 답을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선 좋은 질문과 좋은 감상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사회적 소수자를 대학에 어떻게 조금 더 공평하게 입학시킬 수 있느냐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사실 조금 공격적인 답변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완전히 공평한 선발이란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회균등 전형이 존재하고 단순히 답을 드리자면 물론 그러한 전형을 확대한다거나 범위를 넓히는 등의 정책을 사용해서 우리가 조금 더 평등을 추구해 보려는 방향을 취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또 완벽한 평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입시 제도 안에서의 평등은 너무나 거짓된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면 다들 좋은 성적을 맞을 수 있다라는 명제의 진실성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타고난 재능이 있고 타고난 두뇌가 있고 이해력과 집중력, 그 모든 것이 선천적인 재능에서 어느 정도 비롯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빈부격차의 문제는 사실 똑같은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단순히 돈이 더 많으면 대학을 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돈이 더 많은 학생들은 재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 것이고 재능이 없더라도 환경으로 인해 그 없는 재능을 조금 더 발휘시킬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입시를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소수자라서 단순히 대학 입시를 실패한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뭔가 더 입학시킬 수 있게 돈을 더 많이 쓰자, 전형을 더 많이 만들자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회적 소수자 전부가 아니라 공부에 재능이 있는 일부 사회적 소수자를 받아들이는 방안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소수자를 더 많이 대학에 입학시킬 수 있는 방안보다도 사회적 소수자를 우리 사회에서 이해시키는 것이 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회적 소수자의 문제는 이전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 왔는데 요즘에는 그 전부터 사회적 소수자를 받아들이는 근거로는 인권 이야기가 나왔었죠. 하지만 이제는 인권 문제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을 챙기는 게 당연한 우리 사회의 권리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왜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그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코로나라든가 경제 상황의 악화라든가. 근데 그런 것을 떠나서 그럼 이제 인권 이야기를 차치하고서라도 사회적 소수자를 어떻게 우리 사회에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강연에서 이야기했던 과학의 발전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인권을 토대로 과학의 발전이나 경제성 같은 현실적인 이유까지 곁들여서 사회적 소수자를 사회에 편입시킬 수 있는 방법을 사회에 설득시켜야 하는데요. 그것에 대학이 앞장서 준다면 비단 우리가 전형을 더 만들지 않고서라도 사회적 소수자를 대학을 넘어 사회에 편입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회적 소수자를 대학에 입학시키면서 등록금이 늘어난다면 받아들여질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이야기도 방금 답변했던 내용이랑 거의 유사한 것 같습니다.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소수자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존재이고 그들과 공존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사회적 구성원들 그리고 대학 구성원들에게 안겨줄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을 안겨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대학 방향성의 변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답변이 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잘 답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또 우리 사회 같이 풀어야 되는 숙제고요. 이게 금방 답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회 공동체가 그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거기에 대한 제일 중요한 건 인식의 전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박규림님. 네. 네, 저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헬싱키 온라인 강의 등을 찾아보는 그런 노력 등을 통해서 저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고 제가 크게 어떤 것을 느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일단 헬싱키대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제가 인공지능 공부를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많이 알아봤는데 그 커리큘럼이 다른 타 대학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어떤 커리큘럼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서칭을 많이 한 끝에 헬싱키 대학에서 굉장히 글로벌하게 강의를 온라인으로 열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영어로 되어 있는 강의록이었고 그것들을 다 한국어로 번역해서 공부하는 노력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제가 교육과 관련한 자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들이 있었고 저는 거기서 저에게 필요한 걸 뽑아서 공부하고 싶었지만 정말 무지했던 영역이기 때문에 그 거르지도 못하고 정말 다 공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생기고 나니까 그게 하나의 저의 자격이 되고 그게 어느 정도 탄탄하게 만들어졌을 때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교육적인 어떤 저의 관점이나 제 지식들이 융합이 되면서 새로운 어떤 AI 스토리텔링 학습 초등학생 교육을 실제로 해볼 수도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항상 좀 가지를 만들듯이 제가 어떤 공부를 해나가야 할지 좀 덩어리를 지어서 설계를 해보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시간들을 가지는데요. 그런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헬싱키대 강의를 모두 다 제가 흡수를 했던 것이 이 범위가 정말 무관하다고 느껴지는 영역일 수 있겠지만 정말 그걸 다 흡수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 범위 자체가 되게 넓어졌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연결 짓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까지 공부를 해야겠다 하는 범위가 일단 무엇보다 좀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헬싱키대 강의를 들으면서 제 인공지능 스터디를 같이 하던 카이스트 학생분들께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분들은 아무래도 저와는 전공이 거의 정반대고 이과 분들이시고 저에게 이제 그 인공지능과 관련한 좀 추가적인 학습들을 많이 제공해 주실 수 있었는데 다른 타 대학 학생분들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함께 AI 스토리텔링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는 또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제가 그분들께 배운 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한 번 더 풀어서 조금 더 전달해 드릴 수도 있고 이런 좀 학술적인 교류가 일어났다고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서 굉장히 이 학술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답변입니다. 예, 오늘 헬싱키 그 온라인 그 강의에 대한 거 굉장히 좋은 시사점이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21세기의 대학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여기에서도 편안하게 헬싱키 대학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들 아니면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나라의 방송통신대학 강의를 들을 수도 있는 그런 것으로 대학이 바뀌어서 이제는
제한된 공간에서 지역에서만 강의를 하고 제한된 학생들한테만 강의를 하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컨텐츠나 아니면 강의 방법에서의 경쟁력을 가지고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 게 아닌가 해서 먼저 교수님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장성호. 네, 제게 주신 질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런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뭐 카카오 이런 곳에서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이제 고등학교 이제 졸업자를 이렇게 채용을 좀 어느 정도 좀 많이 하고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좀 이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질문이셨던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물론 다 있습니다. 네, 뭐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으시고 회사에 들어오셔서 이제 성공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있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발표 내용 중에도 있었지만 대학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그 내가 논리적인 사고를 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을 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그러는 이제 훈련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에서는 뭐 굉장히 다양한 업무 분야들이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 같이 상대방을 설득해야 되고 다른 부서를 설득해야 되고 다른 기관이나 다른 업체들을 설득해야 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초, 중,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국영수 과학, 뭐 수학 능력 시험을 정말 열심히 잘 풀 수 있게 이제 트레이닝 되신 분들이 얼마나 이런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피력하고 다른 사람과 토의를 해서 설득할 수 있을지 그 역량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채용을 하게 되더라도 굉장히 이제 제한된 시간 동안 뭐 1시간, 뭐 2시간 시험을 보고 면접을 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그런 논리적인 능력을 다 검증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다수는 대학교를 졸업한 이제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어디에서나 이제 뭐 롱테일은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사실 코딩을 굉장히 잘하는 분, 사실 그런 분들은 대학에 가지 않아도 회사에서 충분히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들어와서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또 팀워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사회 활동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자기의 논리적인 생각을 왜 나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고 앞으로 어떻게 더 나아가 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팀원들과 소통하고 그렇게 되면 점점 이제 그분은 이제 성장하게 됨으로써 뭐 대학교 디플로마가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좋은 훌륭한 이제 인력으로 이제 양성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신 분들께 그러한 역량을 기대하기는 저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 그분들이 그런 이제 논리적인 생각을 하고 논리적인 설득을 하고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 결국에는 굉장히 회사에서 바라는 미래 인재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또 다른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포스코의 최정호 회장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포스코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AI 컨테스트를 했답니다. 놀랍게도 포스코에는 뭐 카이스트 출신도 있고 서울대 출신도 있고 많은데 1등을 한 친구가 포철 공고 출신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안 간 친구였죠. 어떻게 가능했냐라고 나중에 인터뷰를 이제 회장님 면접을 해서 물어봤더니 스탠포드, MIT의 그 무크나 코세라 갖고 들었다. 호기심이 아까도 그런 뭐 그 목마름 사실 자기가 어떤 거에 대해서 지식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라고 하면 굳이 대학에서 배운 그 지식만 가지고서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더 관심이 많으면은 우리가 에듀케이티드 그 이제 배움의 발견은 책에서도 나옵니다만 고등학교까지 한 번 학교를 다녀보지 않은 친구가 나중에 옥스퍼드 가고 하버드 가고 할 정도로 나중에 깨달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공부를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지 호기심에 의해서 하는 거지 우리처럼 노동으로 공부를 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앞으로 21세기에는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거는 그게 옛날에는
뭐 서울대나 이렇게 스카이 대학, 뭐 카이스트 가야지만 좋은 교육을 받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온라인이나 다양한 형태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미래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그 뭐랄까 가능성 그런 것이 있어서 더 밝은 그런 이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는데 우리 질문 있으신 분들 또 질문해 주시면.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저도 학사를 이번 졸업을 하고 이제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석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석사를 다니면서 이제 뭐 대학교 특강이라던가 지자체 같은 데 자문을 띄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이제 그 디자인 퀄리티 그리고 이제 결과물들 이번 코로나 시대에서 되게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적인 만남과 그 교류 같은 게 좀 많이 떨어지고 어떠한 경쟁력적인 부분이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게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분들에게 과연 좋은 경쟁과 선한 경쟁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경쟁력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또 앞에 계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아직 학부생이고 현재 연세대학교에서 노원어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김혜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좀 질문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최근에 이제 거의 막학년을 지내고 있어서 친구들이 취업 걱정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그 친구들이랑 저랑 다 같이 생각해 봤을 때 공통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꿈이 없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목표란 게 있잖아요. 제일 높은 그 피라미드에 있는 그 높은 학교에 가는 것이 웬만한 학생들한테 대다수의 학생들한테 목표이고 그것이 이제 당연하게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을 따라가기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 대학교에 가서는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서 내가 제일 뭘 좋아하는지 내가 가장 뭘 잘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선택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직업적인 측면에서 대부분 다 대기업, 공기업, 로스쿨 막 이런 CPA 이런 몇 가지 직업들로 모든 꿈들이 다 일축될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꿈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왜 그런 꿈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정당성도 스스로 부여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수님을 포함해가지고 세 분의 연사님들이 각자 자신의 꿈을 어떻게 맨 처음에 갖게 되셨는지 만약에 그런 계기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에요. 러시아어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다 보니까. 근데 아까 그 두 분의 연사님들이 말씀하신 걸 보니까 약간 대학이 이제 앞으로의 좀 더 미래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인재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약간 실용적인 가치를 많이 중시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희 인문학과 학생들은 전공을 소위 버린다. 라는 학생들이 많을 정도로 전공을 그냥 단순히 교양 혹은 학벌을 따기 위한 그런 좀 안 좋은 말이나 학벌을 따기 위한 그런 스펙 정도로 생각하고 전공 지식에 대해서 많이 열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면에서 봤을 때 인문학이라든가 아니면 춘수학문이 앞으로 이런 실용적인 앞으로 미래의 사회의 인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활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두 분 질문을 끝으로 우리 이제 충분히 아마 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그 온라인으로 사람들 모이고 이제 특히 수업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나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서 하는 게 약해져 갖고 디자인 퀄리티 떨어진 것 같다 그런 질문.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하나 답 질문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취업 같은 거하고 연결시켜서의 어떤 그런 특히 아마 장성욱님이 그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인문학이라는 전공 그 실용성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 그런 것도 한번 조금씩 같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뭐 같은 고민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거꾸로 이렇게 쭉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다 굉장히 뭐 세 가지 질문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하나씩 뭐 제 소회를 좀 이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도 굉장히 회사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도 이제 작년부터 해서 회사가 뭐 전원 재택근무를 하기도 하고 이제 순환 출퇴근 근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업무들이 다 온라인 상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뭐 줌이라든지 뭐 팀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온라인 툴들이 있지만 사실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그런 이제 그래픽 작업이라든지 같이 코워킹을 해야 되는 것들은 다양한 온라인 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사실 뭐 달리기를 할 때도 러닝메이트가 있으면 계속 페이스를 바꿔가면서 열심히 이제 부스트업도 하고 뛸 수 있지만 사실 러닝머신을 혼자 뛰게 되면은 사실 이제 쉽지가 않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아무리 이제 온라인을 틀어놓고 어떤 트레이너를 보고 뛴다고 해도 쉽지 않은 것처럼 실제 숨소리를 느끼고 서로 함께 작업을 하고 하는 내용들이 없음으로 해서 굉장히 좀 업무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개개인의 역량들을 좀 이제 제고하는 데에서도 좀 한계점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뭐 다양한 툴들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디자인 툴들에서도 협업 툴들도 이제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제한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그러한 이제 협업 툴을 이것저것 많이 이제 써보면서 같이 이제 작업을 하고 오프라인 상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제 온라인 상에서 이제 같이 작업을 하고 이제 교감할 수 있게 계속 좀 이제 적극적으로 좀 장려를 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더 많은 뭐 시간을 뭐 투자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온라인 상에서의 뭐 선한 경쟁 이런 것들을 뭐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방법들을 계속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정도는 저희도 잘 모르겠고요. 계속 시도하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라고 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는 이제 꿈이 없다라는 부분인데요. 아까 이제 신 교수님께서 질문 주셨던 이제 롤 모델과도 사실 뭐 접점이 있는 이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희 대학교 다닐 때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제 수학과 나와서 뭐 하지? 나는 수학자가 되고 싶진 않은데. 근데 굉장히 뭐 제한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롤모델이 누구였던가를 이제 봤을 때 사실 이제 수학의 예를 들면 수학과를 나오면 사실 모든 물리라든지 뭐 공학 분야로 다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뭐 금융권으로 가면은 뭐 다양한 이제 퀀트 애널리시스가 될 수도 있고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로 가도 모든 이제 기본 학문은 이제 수학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길들이 열렸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학부를 다닐 때는 그런 길이 있는지조차 이제 몰랐었던 것 같고 수학과 나오면 뭐 수학 학원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정도 굉장히 편협한 생각을 저희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문 노노문학과에서 나오신 분들이 어떤 커리어 패스를 가고 계신지는 제가 면면이 다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노노문학과를 나왔다고 해서 그 분야로만 가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갖고 왔었던 그런 뭐 교양적인 지식, 전공적인 지식, 뭐 다양한 논리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뭐 다양한 직업군에서 이제 자기 일을 충실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세 번째 질문과도 이제 접점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주제에서도 많이 이제 논의가 된 내용입니다만 내가 이제 대학에 전공을 이제 했다고 해서 꼭 그 전공으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나를 설레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사실 스스로 찾아야 되는 숙제인 것 같아요. 사실 초중 고등학교 때 대학교만을 향해서 수학능력 시험만을 향해서 이제 달려왔기 때문에 그럴 기회가 없었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안타깝지만 다양한 뭐 부모님, 뭐 교수님, 친구분들, 선후배를 비롯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
나눠보고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커리어 패스들이 있고 많은 가치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그 중에서 좋은 이제 패스를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전자공학을 공부했지만 결국 지금은 뭐 자율주행 차가 바꿀 수 있는 뭐 미래라든지 뭐 미래항공 교통수단이 바꿀 수 있는 미래라든지 오히려 전자공학을 공부했지만 지금은 뭐 토목공학이라든지 도시공학에서 하는 내용들을 열심히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결국에 나를 이제 설레게 하는 주제들을 계속해서 갈구하고 탐구하고 찾아가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준비하는 것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길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규림님. 네. 네, 첫 번째 질문에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프라인과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성이 악화되고 이 온라인 상황에서의 경쟁력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어쩔 수 없이 이 온라인 환경에서 이 현재 상황에서 오프라인만큼 그 경쟁력이 안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같은 온라인에서도 연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플랫폼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솔직히 최선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저희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어떤 선한 경쟁력이 만들어졌을 때 그 경쟁의 장 속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이런 현실에서 제가 같은 고민을 하면서 내렸던 결론은 사실 새롭게 중요해진 우리의 능력 중 하나가 스스로 경쟁하는 걸 만들어내는 것도 이젠 필요해졌다고 생각해요. 그걸 통해서 제가 어느 정도 기반을 중간 정도 만들어 놨을 때 생각보다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연결이 되는 고리가 생기기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경쟁이 만들어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제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무지한 상태에서 어떤 경쟁의 환경이 바로 만들어지고 거기서 제가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제가 어느 정도 기반을 만들어 놨을 때 그걸 폭발적으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경쟁의 장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스스로 조금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나 스스로 어떤 그런 원동력을 만드는 게 어쩔 수 없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꿈이 없는 학생들이 많은데 어떻게 꿈을 가지게 됐는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초등교사가 교대에 와서 꿈을 가지게 됐어요. 오히려 사실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특수대학교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직업을 목적으로 그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교이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그런 특수대학을 꿈을 가지고 오는 학생들도 많지만 어떤 메리트 때문에 안정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오게 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런 과정에서 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어쨌든 꿈을 가지게 된 이제 과정을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언급해 주신 부분 중에 내가 뭘 잘하지? 어떤 걸 하고 싶지? 라는 고민을 계속 다른 분들이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뭘 잘하는지 알고 뭘 하고 싶은지 알아서 그걸 위한 과정으로 노력을 해나가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라 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발표 때 말씀드린 어떤 징검다리를 통해서 만약에 말씀을 좀 드리자면 먼저 한 칸 일단 가보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꿈을 갖게 되었거든요. 먼저 그냥 길게 보면서 멀리 보면서 내가 뭘 하고 싶지라는 고민보다는 내 당장 앞에 주어져 있는 기회들 내가 뭘 지금 당장 시작했을 때 무엇을 공부 시작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한 칸 다리를 밟아보면 그래야 그 다음 다리들이 뭐가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조금 필요하다는 것을 다른 학생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인문학의 실용성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서강대 최진석 교수님의 유튜브 영상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딱 기억이 났어요. 결국
학생들이 인문학을 버리는 학생이 많고 그게 실용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모든 학문은 저는 똑같이 실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실용적인 학문, 덜 실용적인 학문이 있는 게 아니라 자연과학에서는 이학과 공학, 즉 순수과학과 공학, 그리고 인문계열에서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정도로 범주가 나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사회과학과 공학은 실용학문으로, 그리고 이학과 인문학은 조금 비실용적인 학문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지만 이건 사실 모든 학문은 내 삶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한 고민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결국에 모든 것이 실용을 위해서 탄생한 학문들이거든요. 그래서 인문학이 탄생하게 된 그 근본적인 곳이 삶에서 탄생을 했다라는 걸 이해를 하면 사실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삶에서 어떤 요소들을 더 배워야 할까라는 고민에서 탄생한 학문이기 때문에 사실 좀 멀리 봤을 때 대학의 인문학 교육이 이런 요소들을 조금 더 강조하고 이런 방향으로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사실은 지식 수입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어떤 사유의 결과를 가르치게 돼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인문학이 정말 만들어지는 그 배경을 본다면 결국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인문학을 삶의 현장과 연결해서 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답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김미연 끝으로 답해 주시죠. 네. 간단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좋은 경쟁이란 좋은 협동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동이 기반이 되는 경쟁이 있을 때 자신의 역량을 더 보여주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고 그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두 분이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오프라인을 대체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은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개발하려고 많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학의 실효성 관련해서도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모든 학문은 실용적이다라는 교림 연사님의 말씀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도 문과 학생들이 고등학교 수학 배울 때 수학을 어디서 써먹냐, 살면서 하나도 안 쓸 건데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사실 실효성이라는 건 그 사람의 관점이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문학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받고 있는 부분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과학으로 인해 변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와중에 인문학은 직관적인 결과를 뽑아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인문학의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디지털 인문학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각 전공과 관련하여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들이 보완이 된다면 지금의 기준으로 인문학의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가 받게 될 것이고 조금 더 넘어가서 교림 연사님의 말씀처럼 그 사람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초월한 가치들이 주목받는다면 인문학이 위기다라는 이야기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세 분 아주 좋은 답 해주셨고요. 특별히 대개 이런 그 토론회에서는 이제 교수들이 정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더 공감을 더 많이 살 수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앞으로도 이제 여기 The Other Way Around라는 생각으로 이제 교수들이 질문하고 학생들이 답하는 이제 그런 시간 이제 아주 굉장히 즐거웠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한 가지만 코멘트를 하면 이제 뭐 다른 거보다도 인문학에 대한 거가 실용적이냐. 근데 사실 우리 사회가 좀 약간 미슬리딩, 그러니까 약간 왜곡시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문송 인문학이라서 죄송하다라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요. 인문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아는 학문이잖아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는가. 미국에서 학부에서 제일 많이 추천하는 학과가 사실 역사학과거든요. 굉장히 많은 삶의 궤적들을 돌이켜보고 그것을 반추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를 배우면 세상을 알 수 있다라고 해서 인문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당장 나가서 써먹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학 교육, 학부 교육 갖고 당장 나가서 써먹을 수 있는 사회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 사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노문학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한테 박사를 받은 학생 하나가 지금 이제 사회에서 굉장히 크게 과학기술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데 노문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학기술 정책을 하고 러시아에서 이제 그 뭐 센터장으로도 있고 그랬는데, 삶의 어떤 사람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느끼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 아까 우리 장성욱 실장 그런 얘기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뭐 두 번째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는 그 다음에 하는 거고, 정말 중요한 거는 학부에서 좋은 인문학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아마 행복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주 여러 청년들 목소리 직접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목소리 하다 보면은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다 이야기가 나오지만 어느 순간에는 한데 모아져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특히 대학을 한번 해체해 보는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학생들은 무엇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가. 아마 선생님들, 우리 신성민 교수님도 아까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21세기에 이런 고민을 하는 화두를 던지는 오늘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오늘 세 분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희들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아마 다음 4회 강연도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안내를 해주실 것 같은데 4회 때도 또 다른 방향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우리가 새로운 접근을 해보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청중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또 발표해 주신 연사분들, 같이 토론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